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60페이지에 보시면 제4절 납세무 소멸이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 그 종류가 5가지가 그 박스에 들어있죠. 말뜻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하려면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충당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충당. 과세 주체가 있고요. 과세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을 항상 저희 자동이체, 공과금 자동이체는 저희 부모님 계좌에서 나가는 거고, 그 부모님 댁에 세금 고지서라든가 뭐 이런 거 오면은 세금 낼 게 있으면 제가 다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효자죠, 여러분들? 근데 돈은 받습니다. 돈은 받습니다. 저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 공과사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어디 잠깐 이렇게 좀 어디 좀 멀리 모시고 갔다 오면 제 차 어딘가에 항상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네가 무슨 돈이냐 그러면서 항상 봉투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밥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초고령이신데 하여튼 제가 밥을 한 번 사면 저희 아버지가 반드시 밥을 한 번 삽니다. 저희 형님들이나 누나들은 2번 사면 저희 아버지가 한 번 사는데, 저는 막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사면 반드시 아버지가 한 번 밥을 사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엄마 저 뭐 하나 있는데 10,000원짜리 좀 잠깐 줘. 그래서 10,000원짜리 내가 빌렸어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안 주면 큰일 납니다. 빌리는 거 하고 이런 건 그 다음에 저도 그렇고, 그래서 주는 거 하고 빌리는 거 이런 것들은 공과사는 분명합니다. 이것도 돈을 받아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안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님 성정상 안 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받습니다. 어떤 간에 보세요.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 돌려받을 금액과요, 이번에 낼 세금이 있을 때요, 환급 절차에서 환급받고 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자, 돌려받을 것과 낼 세금을 서로 어떻게 하냐면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지는 만큼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어지는 만큼은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원 납세무 소멸했으니까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당은 납세무보다 소멸 사유입니다. 그래서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무는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 취소도 말뜻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취소하면 민법에서 배워요. 나중에 취소가 뭔지. 소급표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우리 민법 교수님이 누구죠? 누구요? 김한 교수님?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는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자, 취소는 소급표가 있어요. 특징이. 그래서 법률행위를 취소해 처음 법률행위 한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세금 부과를 취소해 그럼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져. 그러면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부과의 취소도 납세무보다 소멸사유입니다. 취소하면. 그 다음에 부과권 제척기간에 만료해요. 여러분 제척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민법 총칙에 배우는데, 자, 세금 부과의 법정기간을 정해놨어요. 우리 세법에서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이 뭐냐?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는데, 이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냐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요, 파주시청이요 30년 전에 내가 세금을 안 낸 게 있대요. 황당한 노릇이죠? 또 20년 전에 내가 세금을 낼 게 있는데 좀 냈었는데 좀 덜 낸 게 있대요. 그러면서 가산세까지 왕창 붙여가지고서 세금 내라고 합니다. 그럼 황당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생각도 안 나고 자료도 없는데,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정해놨고, 그 제척기간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소멸시효라는 게 뭐냐면, 민법 총칙에서도 배우는데, 소멸시효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멸시효 그러면 유명한 법원이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자, 세금을 과세권자가 나한테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도 납세무보다 소멸 사유입니다. 이거. 그래서 5가지: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 소멸 사유고요. 60페이지 하단에 양가리 이번 소멸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요. 이것도 제목만 밑줄 그어놓고 말뜻만 알면 돼요. 부가 철회예요.
고지서를 보냈는데 도달이 안 돼요. 납세무자가 불분명하거나 특정이 안 돼 있어서 고지서 보냈더니 도달이 안 되니까 고지서를 철회, 거둬들여요. 보냈던 걸. 그랬다가 주소 확인하거나 납세무자 특정되면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철회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철회도. 그 다음에 결손처분도 말뜻만 알면 되는데 제목만 밑줄이고요. 자, 납세자가 행방불명이에요. 어디 간지 알 수가 없어요. 또는 얘가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어요. 뭐 세금 안 내고 있으면 뭐 압류해서 뭐 공매 처분에 넘겨서 가져가야 되는데 무자력이에요. 집행할 재산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결손처분하고 넘어갔다가 얘가 다시 나타나거나 자력이 생기면 그때 세금을 시점없이 부과하니까 이 결손처분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61페이지 제목만 밑줄이 납세자의 사망이요. 이것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 세금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사망도 소멸사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의 취소예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아닌 거 부가 철회, 결손 처분,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 소멸사유 아닌 거 비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세 총론을 우리는 3, 4월 달에 안 하고 5, 6월 달에 한다고 그랬죠? 그 5월 달에 할 때 자세히 제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소개해 드릴 건데 개정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2016년 요걸 일단 교재를 수정합니다. 부가권 제척기간 만료 소멸사유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자세한 얘기 나중에 배울 건데 61페이지요.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다 나와 있는데요. 61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일단 동그라미 4번 그 밖의 경우에서 무신고 포함이라고 돼 있어. 가로 안에 무신고 포함을 지웁니다. 일단 무신고 포함을 지워요. 자, 안 보이게 지워놓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3페이지 보면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조금 요약되어 있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63페이지 보세요. 제척기간 요약. 자, 먼저 사기나 그 밖에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그 경감받았다 그러면 있죠. 그러면 지방세에서 이제 대부분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대부분 지방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구별되어 있었는데 이제 구별되지 않고 하여튼 지방세들은 다요. 지방세들은 다 사기치면 10년의 제척기간 적용받습니다. 국세도 상속증여세나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 이게 뭔지 나중에 배우는데 하여튼 이 상속증여세 등을 뺀 일반적인 소득세 같은 일반적인 대부분 국세는요 사기쳤다 10년의 제척기간 적용받습니다. 어떤 수강생분들 교수님 저 다운 계약서 썼는데 한 4, 5년 됐거든요. 자, 아무 일 좀 여태까지 없었는데 4, 5년 됐고요. 별일 없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몇 년 동안 사기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그 경감받았다. 몇 년 동안 별일이 없어야 돼? 10년 동안 벌받고 살 수 없다. 그 얘기고. 자,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나 일반적으로 사기치면 다 몇 년이라고요? 10년 제척기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한 경우에요. 자, 대부분의 지방세가 5년이었었는데 2016년 올해 바뀌었습니다. 5년을 몇 년으로 고치냐면 7년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무신고했을 때 여러분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거 무신고했을 때 종전까지는 5년이었다가 이제 몇 년으로요? 7년으로 이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년으로 고쳐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나 이거 구별이 없어요. 지방세는 다 무신고했을 때, 신고세 제출하지 않았을 때 몇 년 제척기간? 7년. 그 다음에 국세도 소득세 같은 국세는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상속증여세만 15년이지. 그 밖의 경우 5년 이렇게 10년, 7년, 5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 빼놓고는. 그래서 올해 2016년 개정세법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척기간은 5년이다. 이렇게 종정규정으로 바꾸겠죠. 아니고 몇 년? 7년입니다. 이거 꼭 알아둡니다. 나머지 이제 다음에 소멸시효가 뭔지 소멸시효 기간 이런 것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넘어가고요. 65페이지 제5절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기한후 신고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시험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수정신고도 그렇고 특히 기한후 신고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2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것도 개정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기한후 신고에서 양가로 2번 절차에서 동그라미 2번에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자 여기를 지우세요. 기한후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여기를 지워요.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여기를 지웁니다. 자, 요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2016년. 그래서 요 부분을 지우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신고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하면 혜택이 있어요. 원래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인데 신고기한 지나서 일정 기간 내에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불성시 가산세라는 것을 50% 원래 적용되는 것에 50%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종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세 지출과 동시에 납부할 게 있을 때 반드시 납부를 하여야만 이 신고불성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신고만 해도 기한 후 신고만 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어떤 건지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66페이지도 사실은 66페이지도 양가로 2번 절차에서 동그라미 2번 수송신고라는 게 있어요. 이거 수송신고라는 것도 뒤늦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고기한에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그럴 때 자수해서 광명 찾는 거예요. 나중에 나 지난번에 좀 덜 신고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수성 신고했을 때 동그라미 2번 수성 신고로 인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성 신고를 한 자는 여기를 지워야 돼요. 수성 신고와 동시에 여기를 지워요. 수성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만 이것도 자 과소 신고 가산세라는 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거 이제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신고와 동시에 여기를 삭제해요. 자 그러면 됩니다. 일단 어떤 건지는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보여야 돼요. 68페이지 제6절 서류 송달은 유구한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오다가 이게 24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살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제 가능성 낮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시면 어디가 나오냐면 자 87페이지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가 나오죠.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요 자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채무 변제불능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이 공매나 경매에 넘기겠죠. 매각한 다음에 그 매각대금에서 이제 다 자기 채권 가져갑니다. 그런데 모자라요.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순서를 정해놔야 되겠죠.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지. 그럴 때 국세나 지방세 같은 이 조세 채권 세금은 다른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우선해서 가져가요. 근데 예외도 있고요. 자 그런데 자 작년 26회 시험에서는 조세 총론 종합 문제 속에서 87페이지 이 원칙에서 그 바탕색 박스가 있죠. 1순위, 2순위, 3순위 있잖아요. 요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정답 지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이거 맨날 강조했던 거였기 때문에 무난히 풀 수 있었던,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국세 우선의 원칙,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것도 있고 자 이런 예외들, 원칙들 나중에 이거 5, 6월 달에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월 달에 제 조세 총론을 다시 할 때는 용어 설명을 드리잖아요. 3월 달에 온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동강을 1월 달 강의한 동강을 들으면서 따라오는 수밖에 없고 99페이지 봅니다. 구제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방세나 국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요, 과세권자로부터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당장 뛰어가서 자, 세무 공무원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럼 나만 최고랑이지.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의신청 절차도 있고요.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 이것도 안 되면 최후로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요. 이 구제제도에 대한 것도 한 번도 유관역수에서 시험에 안 나오다가 여기 24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 낮고요. 나왔다 해도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거나 살짝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살짝 말씀드리거나 언제 시험장 가기 전에 살짝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1편 조세 총론을 다 봤고요. 이제 제2편 지방세입니다. 112페이지까지 쭉 넘어갑니다. 112페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지금까지 조세 총론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 총론을 배웠고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죠. 두 문제 출제되는데 조세 총론을 배웠는데 조세의의를 공부했고요. 조세의의. 조세의의에서는 물납과 불납부 허용되는 거, 허용되지 않는 거 이것만 알면 되고 조세 분류를 통해서 세목들의 특징을 파악했는데 조세 분류에서는 우리가
뭘 잘 기억해야 되냐면 목적세하고 부가세 이걸 잘 기억하면 되고요. 목적세하고 부가세만 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우리가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했느냐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징수 방법에서 가산세라는 것도 배웠고 가산세가 뭐고 또 그 다음에 가산금이 어떤 건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다 중요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세금 납부할 의무 일정한 경우에 납부할 의무는 성립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제2편 지방세죠. 제2편 지방세. 그리고 제3편 국세인데 크게 우리 세 개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지방세에서 7문제, 국세에서 7문제 출제되는데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우리가 재산세를 중심으로 공부해요. 그럴 때 취득세는 시험 문제, 선호 문제 출제되고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나오고 재산세 세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취득세를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강론을 들어가는데 제가 11월, 12월에 강의한 곳은 1, 2월 달에서 11월, 12월 달 강의한 내용에다가 조금 추가해서 배웁니다. 1, 2월 달에 이제 조세 용어,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용어도 설명드리면서 기초적인 이론들을 배우는데 조금씩 추가해서 배워요.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월제고 우리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미 특징을 중심으로 여기 나오는 각 세목들의 용어 같은 것들을 좀 익히면서 한번 우리가 국세까지의 주요 세목들을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죠? 오늘 끝나면 이제 앞으로 2번만 더 하면 끝이잖아요. 2월 달에. 그렇잖아요. 이제 2월 달에 2번 더 만나면 1, 2월 달 휙 지나가네. 아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하고요. 본격적인 것은 어차피 3월 달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3월 달에는 취득세부터 바로 진도가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강도 하고 할 건데 그때 빡세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 용어 같은 것을 익히면서 봅니다. 오늘 이제 취득세. 자, 보시면요. 취득세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울자하는 것은 중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배우기 때문에 자, 좀 알만하면 까먹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 저희들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특별히 공유세법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뭘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습을 또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래서 실력이 조금 더디게 성장하는 듯 하지만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렇지만 반드시 제가 9, 10월 달에 기본적으로 깔려만 있으면 9, 10월 달에 제가 저희들이 쫙 해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구원을 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믿음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간에 꼭 주울지 않은 것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구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5, 6월 달이나 7월 달에 전국모의사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나를 원망의 눈치를 바라면서 우리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꼭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꼭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수돌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실전에서 시험을 잘 보고 오잖아요. 그럼 또 잘 보고 오면 합격자 모임에서 만나 그러면 그럼 아니 데스크 심지어는 어느 학원에서 옛날에 데스크에서 저를 씻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 과정에 데스크 가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름쯤이었는데 어느 학원에서 여름쯤이었는데 데스크 가서 씹었어요. 다 어차피 다 들어오거든요. 저희한테 씹었는데 뭐라고 씹었냐면 뭐 하나도 배운 게 하나도 모의고사에 안 나오는데 하나도 모의고사에서 안 나왔대.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내가 어디서 가르쳐줬고 어떻게 별표지 했는지를 다 그 해설 강의를 일부러 진도 안 나가고 바쁜데도 다 해줬어요. 내가 하나도 안 가르쳐준 게 모의고사에 나왔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주고 막 그렇게까지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서 시세포 점수 잘 나와가지고 그 수강생이 저를 그 수강생이 저를 차마 얼굴을 못 보고 도망다니고 고마워요 그러면서 인사만 하고 가더니 나중에 그 수강생이 다른 수강생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 욕한 거 미안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만 손해예요. 저랑 이게 됐어요. 저랑 제가 그 수강생은 전화번호 알려주지도 않겠지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누구라고 해도 내가 제대로 나중에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뭘 물어보면 안 알려주죠? 여러분 두고두고 살아가면서 저희들하고 저하고 이 공법 교수하고는 친하게 지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과목은 중개사법은 실무에 나가면 중개사법 시험 볼 때는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이 진짜 중요합니다. 잘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중개사법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무에 나가면 중개사법을 너무 많이 알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어. 이거에도 안 되고 이거에도 안 되고 저거에도 안 되고 온통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거 다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싹 다 까먹어야 되고 민법이나 학계로는 다 교양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공시법은 등기부만 보면 되는 줄 알고 되고 그래서 뭐 물어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나가면 공법하고 세법을 잘해야지 여러분 됩니다. 특히 파주 유능한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파주 쪽에 토지 같은 거 하시고 뭐 이러실 분들은 공법하고 세법 이런 것들을 진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능한 공인중개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강생분들은 이제 뭐 저 자기만 손해지 뭐 난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저 수강생분들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 동안에 어떻게간에 반드시 제가 구원해 드린다는 것만 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수강생분들은 믿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고 항상 저를 믿습니다. 저는 항상 저를 믿고 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공부들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지. 공시세법 특히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공부 자기가 소홀히 한 건 생각 안 하고서 나중에 꼭 점수 안 나면 꼭 딴소리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빠지지 말고 듣고 또 그 다음에 까먹더라도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자꾸 해서 나중에 여름쯤 됐을 때 청포도 익어갈 무렵쯤 됐을 때 부분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은 알아. 근데 막상 시험 보면 헷갈려가지고 틀리는데 대충 그냥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그 정도만 돼 있으면 반드시 그러면 그 정도만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됩니다. 9월 달에.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청포도 익어갈 무렵이 되는데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곤란해. 그렇지만 헷갈려서 틀리지만 무슨 말이지만 대충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업을 계속 이제 기초 우리가 기본 심화 이론 계속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선언 문제 출제되는데 지방세에서는 취득세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요 고비만 잘 넘기면 사실은요, 이제 본격적인 것은 우리가 3, 4월 달부터 공부하겠지만 요 고비를 넘으면 다른 세금들은 쉬워집니다. 어떤 것이 출제되고 공부를 하냐면 일단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취득세 성격이요.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각 사목별로 쫙 공부합니다. 이런 성격 같은 것은 이번 1, 2월 달만 강의하고 이제 3월 달부터는 성격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이 이제 성격 같은 것은 마지막입니다. 1, 2월 달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취득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취득의 개념. 그 다음에 유형이요.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뭐고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옵니다. 또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이요. 자,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누가 취득세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납세 의무자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납세 의무자 부분은 요 납세 의무 부분 우리 교재는 좀 편제가 조금 다른 쪽에 들어가 있지만 이 납세 의무자 이 납세 의무 부분은 이것은 25회 시험 전에는 중요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시험에 무조건 25회 시험 때 무조건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무조건 나왔습니다. 독립한 문제로. 작년 26회 시험 때는 동강 다 증거가 있어요. 작년 26회 시험 때는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은 빼고 나온다 그랬어요. 무조건은 빼고 나온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작년에 역시 독립한 문제로 나왔어요. 27회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요거 종합 문제로 속에서 이런 것들 물어볼 가능성은 또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납세의무자 부분에서 또 2016년 개정세법도 있고요. 내용도 있고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법은 항상 개정세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해 개정세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예요. 또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볼 것이냐.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60일 하루만 지나면 가산세예요. 그럼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거냐. 매매 같으면 계약일로부터인지 등기일로부터인지 잔금주기일로부터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 시기도 의미가 있고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 우리 1, 2월 달에는 강의하지 않고 3월 달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세금 계산은 우리가 지방세나 국세나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 무조건 되는데 최소 한 문제, 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두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5회 시험 때요. 25회 시험 때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부분이 묶어서 이 내용을 묶어서 종합 문제로서 나왔고 정답 지문은 과세표준에 있었는데 제가 작년 26회 시험 때 세율에 관해서는 무조건 취득세 세율 26회 시험은 한 문제 독립화 문제로 나오고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작년 세율에서 한 문제 독립화 문제로 나오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묶어서 종합 문제로 또 한 문제 나오면서 세율에 관한 것이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 말대로 두 문제가 나왔죠?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유, 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다 그렇냐고요? 아, 그러면 이렇게 큰 덩어리는 맞아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요거 올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10개 찍어드리면 7개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 만약에 찍어주는데 다 만약에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다 무조건 나왔어요. 16문제 딱 이렇게 해서 맞추고. 그러면 제가 강의를 안 하지. 예? 아유, 그러면 하다못해 안 되면 돗자리를 피든가 제가 어디 가서 주식시장 가가지고 그냥 어디 객장 가가지고 그냥 이거 되고 이거 오늘 뜨고 안 뜨고 이렇게 해버리지. 자, 그래서 수많은 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거의 이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간에 올해도 여러분들 세율을 과세표준과 세율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요.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서 이 부분에서 두 문제 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세금 납부의 장소, 세금 계산할 시간 내야 되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또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것도 독립화 문제로도 그렇고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과세하지 않느냐. 자, 이 비과세에 관한 것은 시험에 옛날에는 독립화 문제로 세법 문항수가 공시법보다 더 많이 출제된 옛날에는 독립화 문제로 한 문제씩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가끔씩 출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 공부를 합니다. 먼저 교재 112페이지를 봅니다. 제1절 의미 특징입니다. 의인데요, 여러분. 줄을 긋지 말고 읽어봅니다. 제가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열거된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사실상의 취득자가 오늘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배우게 돼요. 등기 전 안 받았어도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등기 전 안 받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법정 기한 내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고요. 특징,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는 때 납세물 성립하며. 자, 그렇죠?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물 수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하는 때요.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다음에 특징을 가른다는데 박스 안을 봅니다. 취득세 그림을 보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고요. 특징을 보면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죠. 동그라미 1번이요. 줄 글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세, 직접세, 독립세, 그리고 6번 종가세, 7번 종율세. 이거는 뭐예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깔려놓은 밑반찬 스키다시죠? 5개 주요 세목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고 정률세율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줄 글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고. 동그라미 2번도 줄 글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행위세고, 취득 행위가 있고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세는 설명드렸어요. 재산권 취득 이전 과정에서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유통과세라고 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유통세,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응능과세도 절대 줄 걸 필요가 없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응능세. 자, 말뜻만 짐작하면 되는데 응응할응. 능력은 조세부담 능력입니다.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 자, 무슨 얘기냐?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럼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이 뭐다? 응능세, 응능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줄 걸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4번 사실주의과세, 동그라미 5번 물세인데 동그라미 4번 사실주의과세. 이게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립니다. 밑줄이요. 사실주의과세 밑줄.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를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드시고 한번 봅니다. 자,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자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실질과세 원칙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 자, 여기 봅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자, 요거 지방세계본법과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좀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을 합니다. 귀속의 실질. 자,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키라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가 있어요. 실질 권리자가 있고 그 명의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실질 권리자와 이 명의자가 대개는 일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원칙적으로요. 등기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은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실질 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근데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세 같은 데서 특히 대표적으로 자, 실질 권리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등기등록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실질 권리자에게요. 두 번째로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첫 번째요. 사실주의 과세하라. 사실주의. 이 사실주의 과세가 중요한데 사실주의 과세 다른 말로 실질주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 어떤 얘기냐면 얘는 등기, 등록,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자,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 자, 첫 시간에 제가 어떤 갑과 을 부동산 매매할 때 얘기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제 동창 스토리를 통해서 자,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럴 때 을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등기 전 안 됐어도 을은요. 잔금 치렀을 때 등기조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았으니까 사실상 자,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취득자 을에게 자,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세될 때 등기 전이 안 됐어도 취득세가 이렇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취득해서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자, 사실상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등기 전까지는 안 됐지만 잔금 받았을 때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사실상 양도했다 봐서 이 양도자 갑에겐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또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지적공부의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요.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록과도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그죠? 예.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되지 않은 차량 취득했을 때 그러는 것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제가 옛날에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요. 실화예요. 한 8, 9년 전에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가끔씩 졸아가지고 말하고 쓰는 거하고 틀릴 때가 있어요. 잘못 써놓았을 때. 그럴 때만 살짝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질문은 항상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나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근데 그리고 자꾸 질문해야 돼요. 저희들한테 모르는 게 있으면 사소한 거라도 질문하시고 여러분이 다 알고 혼자서 독학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뭐하러 앉았어요? 저희들이 좀 더 쉽게 지름길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수업을 듣는 거지. 그래서 막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수강생이 예전에 그 당시 수강생 엄청 많을 때 있죠? 그럴 때 큰 강의 많을 때 어떤 분이 뒤쪽에서 이렇게 손 들었어요. 아니 그 대포 차량 같은 거 어떻게 알고 세금 부과나요? 이렇게 물은 분이 계시는데 조금 어린 수강생 같았으면 바로 나한테 꼴밤한테 맞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자 그런 걸 어떻게 대포차량을 알고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하나요? 이런 걸 우리가 왜 신경 쓰냐고. 여러분들 과세관청이 할 일을 우리가 왜 신경 쓰냐고. 자 공부하는 수험생은 그냥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자 또 무허가 건축물이요.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요.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할 때요.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돼요. 무허가 건축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뭐 취득세나 재산세, 뭐 종부세, 양도세 같은 거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나올 때 하여튼 등기와 등록과 허가는 뭐야? 무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무허가 건축물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무허가 건축물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자, 양도세 대상도 되고 등록되지 않은 토지 뭐 이런 거 등기되지 않아도 하여튼 다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주의 과세 하는 세금, 사실주의 과세 하는 세금들이요. 어떤 거냐? 실질주의 과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우리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한 과세요. 상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형식주의 과세라는 건데 형식주의 과세. 이 형식주의 과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갖출 때만 부과하는 거예요. 등기, 등록이 없으면 납세무가 없고요. 어떤 게 형식주의를 취하느냐? 등록면허세가 그래요. 근데 이것은 형식주의 과세가 뭔지는 등록면허세 할 때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만 빼놓고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하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또 보세요. 두 번째로 자, 현황 부과하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라. 그래서 현황 부과하는데요. 자, 어떤 얘기냐면 공부상 현황이요. 공부 그러면 여러분 공적 장부의 줄임말이에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요. 공부상의 현황과 자, 어떤 날 봤더니 사실상의 실제 그 현황이요. 달라요. 원래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 부과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럴 때 취득세는요.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날들 봤더니요.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는 농사 안 짓고요. 자,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농지로 보느냐 농지 아닌 토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보세요.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택이에요. 주거용 건축물. 그와 부속토지, 주택인데 실제는 양도일 현재 영업용 건물로 상가로 사용하다가 양도해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보고 양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날들 봤을 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부과하느냐? 자,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라. 이게 현황부과 원칙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거래 내용도. 그래서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자,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맨날 들은 게 있는데요. 배우자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해요. 그랬을 때요. 어떤 수강생이 싫어합니다. 물어봤어요. 저한테. 저희 친정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집 하나 조그만 거 하나를 저한테 주려고 하는데요. 그냥 주면 저 뭐 증여세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한 2억 원 정도에 샀는데 저한테 지금 2억 한 100만 원 정도에 파는 거로 매매 계약서 쓰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남편이 자다가요. 자기 부인을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봐. 운정주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3억에 사는데 이게 4억이 됐잖아. 당신이가 내가 3억 10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여보. 매매계약서 쓰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부인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이체시켜 줍니다. 자, 겉모습은 여러분 양도지만 속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유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 집 간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요. 증여세가 부과돼요. 제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근데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질 수 있죠. 그래서 배우자식 김속간에도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건지 보게 될 건데요. 뭐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아버지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는데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서 경락을 받습니다. 경락대금, 공매대금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 그죠? 그러니까 대관계 입증이 되죠. 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부동산 같은 것을 부부가 서로 교환합니다. 그럴 때는 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할 때는 다 공시가 되니까 드러나죠. 그래서 대관계 입증이 되고 뭐 등등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매매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긴 있지만 대충 매매계약서 한 장 갖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세무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취득자금 같은 거, 내가 어떤 아들 같으면 부모 집을 살 때 내가 어떤 돈을 갖고서 이 부모 집을 사게 되는지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자금 출처, 입증, 그 다음에 계좌 왔다 갔다 한 거, 그런 거에 대한 명백한 그 증명이 있어야지만 그런 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칙은 하여튼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요. 실질과세원칙 어떤 내용이냐.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한테요?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에 귀속시켜라.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지만 또 사실주의 과세하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뭡니까?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거기 있죠? 112페이지 동그라미 박스 안에 4번에다가 사실주의 과세 그 옆에다가 뭘 써놓냐면 이걸 써놓으세요. 사실주의 과세 옆에다 땡땡 해놓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 동그라미 4번 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예요? 무관하게 과세.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고 계속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어떤 의미인지. 자, 그 다음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교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주의 과세를 소개해드렸고 동그라미 5번 물세입니다, 여러분. 자, 물세가 뭔지 용어 설명을 또 이것도 드릴 테니까 이쪽 한번 보세요. 물세가 뭐냐. 자, 하여튼 요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1, 2월 달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래서 잘 한번 들어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자, 여기 보세요. 물세란 말이 있습니다. 물세.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물세.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계산하는데 자, 그러니까 얘는 물세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보고요.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얘는 자,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물세를 취하느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세 주요 3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원칙 물세를 취해요. 물론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 토지는 제외되고 원칙으로 하여튼 지방세 주요 3개 세목, 건축물이나 주택 등 어떤 재산세에서는 하여튼 얘네들은 물세를 취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드립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만약에 경기도 파주시에서 A라는 어떤 주택을 이 사람이 취득합니다. 취득 가격이 예를 들어서 4억 원입니다. 경기도 또 파주시 만약에서 B주택도 사는데 뭐 예에서 2억짜리 주택을 또 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여튼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제가 어설프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는 찍지 마. 그럴 땐 다시 지우고 새로 찍어요. 나중에 복습할 때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렇죠. 눈 막 이상하게 뜨고 있으면. 자, 그러니까 제대로 돼 있을 때 항상 찍으시고요. 요즘은 하여튼 요즘 공무원 뭐 강의 같은데도 강의실이든 여기 중개사든 예전에는 공무원 강의실이 예전에는 그 학생들이 그 스마트폰 딱 도입하고 나서도 걔들은 필기 같은 거 있으면 탁 찍고 막 그러더니. 중개사는 좀 한 박자 늦었어요. 그러지 않더니 중개사가 이제 최근에는 특히 작년부터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중간에 필기할 거 있으면 그냥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착착각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필기 하시려고 힘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카페에 또 핵심 요약 정리, 그 요약 정리 다 올라가 있어서. 군더더기 설명했어도 요약정이 딱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미 카페 와서 보신 분도 계시죠? 제 다음 카페 오셔가지고 카페 가입하라고 하라고 했는데도 제가 숫자를 딱 보니까 아직도 안 한 사람들이 봐줘. 아이고 진짜 아직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진짜 하시면 여러분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기왕에 나온 김에 파주 보니까 생각나네. 여기 파주에서 파주에서 그 북한산 이번에 그 24일 날 신년사냥하는 그 불광동 쪽, 그 녹번동 불광동 그쪽 그렇게 멀지 않죠, 파주에서? 뭘 보러 안 멀지, 여러분들. 파주에서 뭘 보러, 파주에서 안 멀지. 그래서 여기 그 자유로 타고 오다가 그 고양인가 뭐 어디 그쪽에서 하여튼 그 자유로 타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쭉 빠지면은 그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그렇게 뭐 멀지 안 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끼리도 보니까 지난주 첫 주만 해도 보니까 여러분들끼리도 잘 몰라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그래도 어색하더니 오늘 보니까 뭐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화기하고 그렇던데 어쨌간에 합격주 꼭 여러분들이 마시고 또 여러분 친해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기는 파주는 올해 또 개원을 했기 때문에 합격에 선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른 곳에 공부하는 동료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선배들도 합격에 하신 분들도 다양한 연령층으로 오시거든요. 20대부터 60대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의 선배들한테 다양한 얘기도 듣고 이렇게 조언을 얻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옷 따뜻하게 하여튼 그날 또 좀 날씨 풀렸다가 또 그날 또 대때 춥다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높은 산 안 올라가고 둘레길이에요. 그냥 둘레길 이렇게 저 둘레길인데 옛성길 구간이 둘레길인데 그것도 힘들면 있잖아요. 날씨가 추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그 뒷동네 좀 올라가서 북한산이 배경으로 보이는 포토존이 있어요. 거기서 기념사진 찍어야 되니까 무조건 거기 배경으로 해가지고 포토 딱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내려올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뻔하지 뭐 이제 밥 먹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술 한잔 하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뒤풀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차로 오실 분들은 같이 뭐 그렇게 오시고 또 지하철로도 또 여기 보니까 지하철로도 오셔도 되잖아요. 3호선 연결되는 대로 해가지고 지하철 타고도 오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술 드실 분들은 아예 그냥 애초에 지하철 타고 오세요. 뭐 파주에서 지하철 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실 거죠, 여러분들? 왜 대답이 없어? 한 명도 안 오려고? 자, 여러분들. 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연락하셔가지고. 여기 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쉴 건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A주택과 B주택을 취득합니다. 취득세 계산할 때요, 같은 날 취득해서 취득세 계산할 때, 갑이 파주시에 있는 A주택과 B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취득하는 주택 가격을 합쳐가지고 6억 곱하기 세율을 하면 취득자 인적사항을 고려했다는 얘기잖아요. 취득세는 취득자 인적사항 고려 안 해요. 취득하는 물건만 봅니다. A주택 취득하는 가격이 얼마냐? 4억 원? 그러면 4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B주택은 B주택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요. 주택 따로따로 물건별로.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요. 파주시장이 재산세 계산할 때 우리 관할 구역 내 A주택도 B주택도 갑소유야? 합쳐가지고 6억 곱하기 세율 이러면 납세문제 인적사항 고려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 파주시장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는 그냥 주택 물건만 봐요. A주택 재산 가격 해당되는 세율 정해서 세액 계산. B주택은 B주택 가격 곱하기 해서 따로따로. 주택 따로. 시험에서는 용어를 명칭을 붙인 거고 법령상의 물세, 인세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자, 우리가 어떻게 물어보냐 시험에서는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줄 물어봐요. 이렇게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안 배운 용어가 나와도 한번 들어보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주택의 과세 표준 금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OX예요. X입니다. 주택은 소유자별로 그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물세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인세예요. 자, 여러분 보면 인세는 세금 계산할 때 납세무자 인적사항을 고려해요. 그래서 얘는 납세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적사항을 고려해가지고요.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합산과세.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인세를 취하냐면 재산세에서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에서 건축물이나 주택 등은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데 토지분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만 인세, 납세문제 인적사항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A 상가 토지, 파주시에 A 상가 토지를 보유합니다. A 상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억 원이고 또 같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비상가 토지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20억입니다. 또 이 사람이 경기도 고양시에 시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가격이 만약에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계산할 때 파주시장은요, 우리 관할 구역 내 A 상가 토지가 을소유인데 B 상가 토지 을소유야? 그러면 이 소유자별로요, 이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 가격을 합산해서요, 합친 가격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네? 자, 고양시에 있는 것은 뭐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고양시장이 세금 계산해서, 자, 고양시장이 세금 계산해서 10억 곱하기 세율에서 이렇게 세액 계산하고요. 알겠죠?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재산세는 전국 국내의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인세입니다. 납세문자 인적상 고려해서 합산과세하니까 재산세 토지 부여할 때는 인세입니다. 합산과세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있죠,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도 인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초씨가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한 청춘 남녀들은 오빠네 집은 종부세네? 이렇게 내가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우리 파주에서 내가 이름 내가 저 까먹었네. 그 파주에서 그랬죠? 우리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저 종부세 안 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어봤는데 뭐 어떻게 해? 앞으로 돈 많이 벌겠다는 각서 받고서 용서해 줘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요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세요. 부부도 따로따로 해서 개인별로 전국에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은 주택 가격을, 토지는 토지 가격을 그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도 납세문제 인적상고에서 합산과세 했으니까 인세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죠. 소득세는 기간 단위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동안이요. 어떤 양도자가 1월 달에도 부동산 팔았어요. 5월 달에도 팔았어요. 10월 달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도 인세죠.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인세요? 물세, 개별과세합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인세, 물세요? 인세, 합산과세합니다.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인세력 성격이 있습니다. 양다리 걸쳤죠?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4대 강국의 14였죠? 살 수 있는 방법 딴 거 없어요. 한쪽에 몰빵했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도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가 이쪽에 친한 척하지만 저쪽도 한 달은 좀 걸쳐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직장도 똑같이 뭐 한쪽 라인만 줄대고 있다가 저쪽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잘못되면 같이 그냥 망하는 거고, 여기 줄 댄 듯 하지만 저쪽도 좀 줄대고 있고 막 이래야지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연애할 때만 여기저기 다리 걸쳤다가 걸렸다 그러면 이거지만 하여튼 다른 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과세입니다.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우리 교재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물세 옆에다가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요.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합니다.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뭐 비례세율이 뭔지, 차등 비례세율이 뭔지 나중에 세율할 때 배웁니다. 오른쪽을 보니까 박스 오른쪽. 자,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과세권자는 특광도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세고 도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취득세 과세권자,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광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113페이지부터 우리 한번 쭉쭉 대충 이제 용어 설명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